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주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몇 가지 핵심 데브옵스 개념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뭐랄까, 실제 면접 답변 예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라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가 신입 개발자를 위한 데브옵스 면접 질문 모음인데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뭐 서버리스의 한계라던가 상태 관리, 또 클라우드 권한, 민감 정보 관리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자동화 도구 비교 같은 거요. 네,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이런 핵심 개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뭐 실제 업무나 아니면 학습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서버리스, 특히 그 AWS 람다 같은 기술인데요. 이게 편리하긴 한데 그 이면에 숨겨진 단점이나 뭐랄까 기술적인 제약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서버리스가 분명히 서버 관리 부담을 확 줄여주긴 하죠. 근데 이게 또, 특히 처음 도입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제약사항들을 반드시 인지하고 시작해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콜드 스타트 문제거든요. 아, 콜드 스타트요? 그거 함수 오랫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호출하면 좀 느려지는 현상. 그거 맞죠? 이게 근데 실제 사용자 경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좀 체감이 되나요? 상당히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자료의 답변 예시를 보면 파이썬 람다로 간단하게 이미지 리사이징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게 가끔씩 호출될 때 평균 응답 속도가 300ms나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300ms면 0.3초인데 웹사이트 같은 데서는 사용자가 충분히 느리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뭐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같은 기능으로 미리 좀 준비시켜둘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추가 비용이 들고 관리할 게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죠. 편리함과 성능, 비용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실행 시간 제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AWS 람다는 최대 15분 제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머신러닝 모델 학습시킨다거나 이렇게 15분을 훌쩍 넘기는 작업에는 람다 하나만 쓰기는 좀 부적합하죠. 물론 뭐 스텝 펑션즈로 워크플로우를 엮거나 아니면 파게이트 같은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건 또 람다의 그 단순함이라는 장점을 좀 뭐랄까 희석시키는 다른 복잡성을 가져오게 되죠. 답변에서도 그런 대안들을 언급은 하는데 아직 직접 구축 경험은 없고 좀 더 배워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디버깅이나 로컬 테스트의 어려움 이런 것도 종종 이야기되죠. 아, 맞아요. 로컬이랑 실제 클라우드 환경이 똑같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환경이 미묘하게 달라서 디버깅이 까다로울 수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워치 같은 서비스로 로그를 잘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또 뭐 특정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같은 거 쓰려면 람다 레이어나 컨테이너 이미지 배포 이런 추가적인 방법을 또 익혀야 할 수도 있고요. 들어보니까 서벌리스가 그냥 코드만 올리면 다 되는 그런 마법 같은 기술은 아니네요, 확실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려할 점들이 꽤 많군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서버리스는 그 운영 관리의 부담을 초기 설계와 아키텍처의 복잡성으로 약간 넘기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인 셈이에요. 편리함 뒤에 숨은 이런 제약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버리스 환경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할 때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걸 막는 게 또 중요할 텐데 이게 바로 테라폼의 상태 잠금, 스테이트 로킹 기능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기능은 왜 꼭 필요한 건가요? 네, 맞아요. 협업 환경에서 테라폼을 쓴다면 상태 잠금은 뭐랄까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테라폼이 현재 인프라 상태를 그 terraform.tf 스테이트 파일에 기록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2명 이상 혹은 뭐 자동화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동시에 이 파일을 수정하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상태 잠금은 딱 한 번에 한 명 혹은 한 프로세스만 이 상태 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락 장치인 거죠. 동시에 변경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뭐 변경 사항이 덮어 써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상태 파일 자체가 그냥 깨져버려서 테라폼이 현재 인프라 상태를 전혀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아예 모르게 되는군요. 네. 또는 뭐 서로 다른 변경 사항이 막 꼬이면서 의도하지 않은 리소스가 중복으로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삭제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A는 웹서버 설정을 바꾸고 B는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바꾸려다가 동시에 어플라인을 딱 실행했는데 운 나쁘게 데이터베이스가 확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소스 답변에서도 S3 원격 상태 저장소랑 다이나모DB 잠금 설정을 안 했다가 로컬이랑 CI 파이프라인에서 동시에 실행돼서 상태 파일 버전이 꼬이는 오류를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런 사례죠. 보통은 테라폼 상태를 S3 같은 공유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다이나모DB 테이블을 이용해서 잠금 상태를 관리해요. 누군가 테라폼 플랜이나 어플라이를 실행하면 다이나모DB에 잠금 레코드를 만들고 작업 끝나면 지우는 방식이죠. 다른 사람은 그 잠금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아하. 답변에서도 이 설정을 추가하고 나서야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고 있죠. 근데요, 상태 잠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예를 들어 잠금을 잡고 작업하다가 에러가 나서 잠금이 안 풀리면 어떡하죠?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상태 잠금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상태 파일 자체에 대한 백업이나 버전 관리 전력이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S3 버켓의 버전 관리 기능을 켜서 모든 상태 변경 이력을 남긴다거나 주기적으로 상태 파일 스냅샷을 백업해 두는 거죠. 그래야 혹시 상태 파일이 손상되거나 잠금이 좀 이상하게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도 이전 상태로 안전하게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상태 잠금은 팀 전체의 인프라 변경 작업에 대한 교통정리 역할을 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도구 자체의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클라우드 환경 그 자체의 복잡성, 특히 권한 설정은 진짜 또 다른 큰 숙제 같아요. 그 소스에 나온 S3 버킷 정책 시나리오가 딱 그런 경우죠. 버킷 정책에는 분명히 허용 얼라우 규칙만 있는데 왜 접근이 다 거부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거 정말 AWS 권한 평가 로직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리소스 기반 정책, 그러니까 S3 버킷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얼라우를 했는데도 접근이 거부되는 유일한 경우는요.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에서 명시적인 디나이어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디나이가 있으면 무조건 막히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AWS 권한을 평가할 때는 여러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단 하나의 명시적인 디나이라도 있으면 다른 모든 얼라우 규칙은 그냥 다 무시되고 최종적으로 접근이 거부돼요. 디나이가 항상 이기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사용자한테 직접 연결된 건가요? 네, 주로 이제 사용자한테 직접 연결된 IAM 정책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속한 그룹 또는 역할, 롤에 연결된 IAM 정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용자 그룹에 모든 S3 작업 금지, 그러니까 액션, S3, 이펙트, 디나이 이런 IAM 정책이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상태에서는 개별 S3 버킷 정책에서 그 그룹의 특정 사용자한테 특정 작업, 예를 들어 궤도 오브젝트 같은 걸 명시적으로 얼라우 해줘도 상위 IAM 정책의 그 강력한 디나이 규칙 때문에 그 사용자는 여전히 S3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S3 버킷 쪽에서는 문을 열어줬는데 사용자 쪽에서 아예 그냥 S3 근처에도 가지 마 이렇게 막아버린 셈이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소수 답변에서도 스터디 중에 버킷 정책만 막 열심히 수정했는데 계속 접근이 안 돼서 원인을 막 파고 들어보니까 상위 IAM 정책에 디나이가 딱 걸려 있었다는 그런 경험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경험 진짜 중요하죠. 특정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IAM 정책부터 시작해서 리소스 기반 정책까지 전체적인 권한 부여 경로를 다 살펴봐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마치 숨어있는 복병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 디나이 정책 하나가 모든 걸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요. 결국 권한 문제는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되고 숨겨진 그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약간 탐정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한처럼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는 위험 요소가 또 있죠. 바로 애플리케이션이 쓰는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나 API 키 같은 민감 정보들인데요. 이걸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솔직히 그냥 환경 변수 같은 걸로 설정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요? 개발 초기나 아니면 좀 간단한 개인 프로젝트에서는 환경 변수를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 보안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소스 코드가 실수로 외부에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뭐 서버 접근 권한이 탈취될 경우에 환경 변수나 코드 안에 그냥 써둔 하드 코딩된 비밀 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AWS 시크릿 매니저나 해시코프 볼트 같은 전문적인 비밀 관리 도구를 쓰는 게 강력하게 권장되는 거죠. 그런 전문 도구들은 그럼 환경만수 방식이랑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더 나은 건가요? 그냥 안전하게 저장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건 기본이고요.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누가 언제 어떤 비밀 정보에 접근했는지 상세하게 감사 로그를 남겨줘요. 둘째, IAM이랑 연동해서 역할이나 정책 기반으로 접근 권한을 아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요. 셋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바로 자동 교체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AWS 시크릿 매니저는 RDS 데이터베이스 암호 같은 걸 설정해둔 주기마다 알아서 자동으로 바꿔주고 애플리케이션이 새 암호를 쓰도록 할 수 있어요. 물론 AWS KMS랑 연동해서 저장된 비밀을 암호화하는 건 당연하고요. 오, 자동 교체 기능이요. 그거 진짜 강력해 보이네요. 근데 혹시 자동으로 바꾸다가 뭔가 잘못돼서 뭐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못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관리가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되고요. 물론 자동 교체 설정을 잘못하면 장애로 이어질 위험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테스트나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죠. 하지만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사람이 직접 바꾸는 그 번거로움이나 실수 가능성, 그리고 또 오랫동안 같은 비밀번호를 계속 쓰는 것의 보안 위험을 생각해 보면 잘 구현된 자동 교체 기능의 이점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코프 볼트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필요할 때마다 임시 자격 증명, 예를 들면 뭐 1시간만 유효한 DB 접속 정보 같은 거요. 이걸 동적으로 발급하고 자동으로 파기하는 동적 시크릿 기능도 제공해요. 보안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죠. 클라우드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온프레미스에서도 쓸 수 있다는 유연성도 장점이고요. 그렇군요. 답변 예시에서도 교내 프로젝트 할 때 RDS 접속 정보를 시크릿 매니저에 저장하고 람다 함수에서 AWS SDK로 안전하게 조회하도록 구성했더니 보안성도 좋아지고 관리도 편해졌다는 경험이 나오네요. 네, 직접 써보면서 그 효과를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비밀번호를 숨기는 저장소 개념을 넘어서 서버 보안 정책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민감 정보를 다루는 전문 도구가 있는 것처럼 인프라 전체를 다루는데도 여러 도구가 있잖아요. 특히 자주 비교되는 게 테라폼하고 엔시블인데 이 둘은 역할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둘 다 뭐 자동화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둘 다 인프라 자동화를 위한 정말 강력한 도구들이죠. 하지만 주력하는 역할이나 작동 방식에서 꽤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적합한 도구가 달라지고요. 또 많은 경우 이 둘을 같이 쓰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요? 보통 테라폼은 인프라 프로비저닝, 엔시블은 구성 관리라고 하던데요. RDS 데이터베이스 같은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선언적으로 정의하고 생성, 변경, 삭제하는 역할이에요. 비유하자면 건물의 뼈대랑 구조를 설계하고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엔시블은 이미 존재하는 서버, 테라폼으로 만들었든 아니면 수동으로 만들었든 상관없이요. 그 서버 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거나 설정 파일을 배포한다거나 서비스를 시작 중지하는 등 서버 내부의 상태를 관리하는 구성 관리 도구입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나 가구를 배치하는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역할 분담이 확실히 다르네요. 작동 방식에도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상태를 관리하는 방식 같은 거요. 아까 테라폼은 상태 파일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테라폼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상태 파일을 통해서 현재 관리 중인 인프라의 실제 상태를 계속 추적해요. 그래서 스테이트풀하다고 하죠. 코드를 바꾸면 현재 상태랑 비교해서 변경된 부분만 정확히 적용하려고 하고요. 반면에 엔시블은 기본적으로는 상태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스테이트레스 하다고 하죠. 대신 플레이북이라는 스크립트에 정의된 원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대상 서버의 현재 상태를 보고 만약 다르다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서 그 원하는 상태로 수렴시키는 방식입니다. 아, 그래서 앤시블은 몇 번을 돌려도 결과가 같아야 하는 역등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역등성이 정말 중요하죠. 에이전트를 설치할 필요 없이 SSH나 위나램으로 원격 실행한다는 점은 뭐 비슷하지만 상태 관리 유무가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실제 현업에서는 이 둘을 보통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나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요. 테라폼으로 기본 인프라, 예를 들면 VPC, 서브넷, EC2 인스턴스, 로드 밸런서 같은 것들을 먼저 쫙 구축하고요. 그 위에 앤시블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EC2 인스턴스의 웹서버, 엔진엑스 같은 거를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배포하고 필요한 설정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테라폼으로 뼈대를 세우고 앤시블로 내부를 채우는 거죠. 답변에서도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을 처음부터 만들 때는 테라폼, 이미 있는 서버들의 구성을 관리해야 할 때는 앤시블을 우선 고려하되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고 정리하고 있네요. 각자 잘하는 영역이 명확해서 뭐랄까 레고 블록처럼 서로 보완하면서 사용하는 게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선택하고 때로는 두 도구의 장점을 잘 조합하는 그런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 시각에서 서버레스의 제약부터 시작해서 상태 관리, 권한의 복잡성, 비밀 관리, 그리고 테라폼과 앤시블의 차이점까지 5가지 핵심 주제를 꽤 깊이 있게 날벼봤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데브옵스 여정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실무에서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핵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째는 모든 기술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거. 트레이드 오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서버리스의 편리함 뒤에는 콜드 스타트나 실행 시간 제한 같은 고려사항이 따르고요. 둘째는 협업과 보안을 위한 안전장치의 중요성. 상태 잠금이나 시크릿 매니지먼트 같은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셋째, 복잡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 특히 AWS 고난처럼 여러 계층이 막 얽혀있는 시스템에서는 명시적인 디나이가 모든 얼라우를 이긴다는 이런 핵심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넷째, 적재적소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고 조합하는 지혜. 테라폼과 앤시블 예시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답변 예시들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데브옵스의 핵심 개념들에 대한 이 심층적인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기술적인 호기심을 좀 자극하고 또 데브옵스 세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도구나 개념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게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잖아요. 마치 그 숨어있는 IAM 디나이 규칙 하나가 S3 버킷 정책의 얼라우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것처럼요. 혹시 여러분의 일상적인 업무나 자주 사용하는 시스템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밑에 숨겨진 어떤 의존성이나 가정이 존재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만약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그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다면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늘 탐구하고 질문하는 자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